네,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투자 트렌드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혜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 저희가 원래 준비한 내용은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이베이에 대한 속보가 지금 나왔죠. 그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이베이 우리는 실적을 기다렸어요. 뭐 실적도 나왔지만 또 다른 이슈가 나왔죠. 네, 카라이칸이 페이팔을 스피노프하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을 분할해서 다시 상장하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베이 실적이 좋았던 이유도 네. 인터넷 쪽으로 워낙 이제 쇼핑 이런 것들이 몰리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용카드의 정보 유출입니다. 네. 그런데 페이팔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보안은 튼튼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뭐 튼튼하냐? 네.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 액티브엑스 그렇게 많이 걸어놨는데도 수시로 정보 빼가고 해킹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페이팔 서비스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동일한 서비스이지만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오히려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서비스의 확장을 앞두고 칼 아이칸이라고 하는 일종의 M&A 전문가가 네. 차라리 이베이에서 따로 떼어놔서 페이팔을 상장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쇼핑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사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페이팔이 예전에 앨런 머스크가 먼저 만들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의 손이 많이 거친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BOJ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틀간 진행이 됐었는데 특별하게 어떤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쓰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게 그냥 한마디로 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반응도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어제 이제 하루 동안 움직였던 엔달러 환율도 조금은 엔화 강세 쪽으로 돌아서는가 했습니다만 다시 엔화 약세 쪽으로 가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인덱스도 초반에는 약세로 가는 듯하다가 다시 달러의 강세 쪽으로 가는 모습이었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고점에서 좀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지금 유로화는 최근에 단기 하락세, 네. 그다음에 달러는 단기 강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4엔에서 105엔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고요. 그 흐름에서 오늘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BOJ 결정에 의해서 큰 폭의 환율의 변동은 없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흐름이고요. 저는 지금 BOJ가 정중동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기존의 채권 매입을 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꾸준하게 BOJ의 본원 통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없었다.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일본 증시가 크게 출렁였고 네. 국내 이제 기아차 같은 종목군들을 비교적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일본 국민들 그리고 일본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를 보이지 않겠다라고 사실 이번 달에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본의 소비자 물가의 목표치는 2%입니다. 뭐 유럽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1%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물가를 많이 자극했을 때 넘어가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성장률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은 2%인데 물가는 2.5% 움직이면 역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물가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을 염두에 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일본의 내수 쪽에서 소비는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인데요. 일본의 실질 임금이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여전히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영향을 받는 것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일본이 기대했는데 약한 부분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관련 지표들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부담감에 있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대책은 잠시 조금 미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일본의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일본의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나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 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적으로 일본 정부 쪽에서도 무역 적자를 통해서 엔화 약세를 추가적으로 조금 방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네. 점에서도 현재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으로 살펴보게 되면 일본의 소비 지표가 상대적으로 약한 가운데 무역 수지의 약세라든지 실제 무역량의 증가가 제한적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물가 상승치가 점점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을 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저는 3월에 이제 정책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때 정책 확대는 추가적인 국채 매입을 늘려주는 그런 형태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좀 더 확대해주는 이런 정책 전략들. 확대가 금융 완화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도 조금 뭐 선택할 수 있겠지만 네. 그 부분보다는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네.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는 그런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소비자들을 자극해봤더니 별로 자극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소비세까지 더 내라고 하니까 저소득층은 더 소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상황이고요. 고소득층이 과연 소비를 많이 할지 성향상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가장 돈이 많은 기업들에게 돈을 쓰게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3월 달에 나올 정책의 전반적인 핵심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도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재정 정책, 즉 감세 쪽에 좀 손을 댈 가능성이 높지 네.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일본의 실효 세율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가장 높은 미국만큼은 아닙니다만 일본이 거의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낮춰줘도 일본 내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일본 기업들의 의지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은 환율이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가려한 실효세율입니다. 명목세율이 아니라 네. 실효세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효세율 쪽에서 굉장히 비싼 일본을 피해서 해외 쪽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일본 기업들을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재정 정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정책 확대가 차후에는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이 확대되기 전과 후를 나눠서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일본도 여러 가지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기업들만 약간 좋아졌을 뿐 실제로 네. 일본 내수 경기나 이런 부분에서 다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이 좀 더 좋아진다면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한국의 입장에선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주가의 상대 강도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장률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일본은 제로 성장, 한국은 그래도 3% 정도의 성장을 보이면서 똑같이 아시아 주식에 투자할 때 일본보다는 한국 쪽에 좀 더 메리트를 줬던 외국인들이 최근엔 일본도 1% 이상 성장, 한국은 2% 후반대 성장, 성장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올해 일본이 2%, 한국이 3% 중반대 정도의 성장을 한다면 성장률 갭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률 갭 축소가 현재 한국보다는 일본을 약간 선호하게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N달러의 실질 수출과 신규 주택 착공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출의 실질량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 쪽에서 일부 신규 주택 착공은 늘어나고 있는 등 일부 은행 대출과 함께 건설 시장에 약간씩 살아나는 모습을 일본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본이 가장 앞서고 있는 기계 수주라든지 또 실제 내수 쪽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 부분의 대출 증가율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제로 통화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받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무엇을 만들어주고 있느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이익 추정 차이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떨어지고 있는 추이인데요. 일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추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큰 틀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단순하게 기업 이익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일본 쪽이 좀 더 유리한 측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감세와 같은 그런 혜택이 주어질 경우에는 일본 쪽에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선택은 그러면 결국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등락을 보시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우월하고요. 정유 쪽에서도 일본이 우월하고 철강 쪽에서도 수익률 차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건설, 기계 조선, 음식료, 증권, 하드웨어, 반도체 등 전반적인 수익률이 모두 일본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내수업종 한두 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기 민감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들 쪽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일본 쪽으로 좀 더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의 투자 전략은 일본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본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만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지금? 국내에서는 일단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네. 충분히 우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제가 보기엔 부품 쪽이 조금 낫다라고 보고 네. 있고 조선 쪽에서는 빅3가 이 환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더 우월하지 않을까. 특히 그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우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명쾌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투자 트렌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